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뜨겁게 달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이르면 오늘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과 지명 철회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권에는 커다란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당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보면서 검찰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검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관심인데요. 이 밖에 정치권 주요 이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길어지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숙고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임명 여부 고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임명한다면 왜 임명을 하게 되고 또 철회한다면 왜 철회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좀 철회 쪽으로 좀 가지 않은가 싶은 기류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 대부분 예상하기는 주말 정도는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그 시기가 좀 넘어갔고 또 오늘 또 원래 항상 월요일 날 아침이 수석보좌관 회의가 잡혀 있는 날인데 보좌관 회의도 지금 잡지를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 강행에서 이제는 여론 추이를 좀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어제 또 민주당에서 그 긴급 최고 회의를 갖고 그 여론도 지금 이제 전달이 됐었거든요.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할 텐데 크게 지금 두 가지 정도가 아마 문 대통령의 그 고민을 깊게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론의 부담. 지금 리얼미터가 최근에 28일 이후에 5차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반대 여론이 50% 이상으로 계속 지금 압도적이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검찰 수사가 아무래도 그걸 간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은 이게 지금 부인 문제로 기소 단계지만은 이게 또 기소 수사의 그 범위도 확대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대상자도 가족 위주에서 지금 오늘 아침 보면 이제 그 사모펀드죠. 그 회사 관계자들 구속영장도 좀 청구가 됐었고 이 풀이 지금 어디까지 튈지 모른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아마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아마 문 대통령이 이제 고심할 텐데 저는 이제 그 철회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아까 그런 점이고 이런 것들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거고요. 아마 강행을 한다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미칠 그 전국에 미칠 영향하고요. 또 이 정권이 내세웠던 게 공정성 문제인데 그런 가치가 이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사법개혁을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취임하면서 조국 후보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법개혁의 마무리가 좀 또 쉽지 않다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아마 강행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강행보다는 철회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역시 철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은 태풍이 있었으니까 그렇다 손치고 임명할 생각이었다고 그러면 아마 일요일 날 임명을 했을 텐데 못한 거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의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 거 이상으로 사실은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체감 여론은 안 좋은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면 조국 후보자가 임명돼서 안 된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지금은 소위 촛불로 집권했다는 청와대와 민주당 세력 자체에 대해서 뭔가 전반적으로 윤리의식이 마비된 거 아니냐, 뭔가 위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처음에는 무리한 기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수사가 단순한 사문서 위조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이제 사모펀드에서 고문료를 만약에 오늘 아침 경향신문 보도처럼 고문료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태가 굉장히 계속 커져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문제. 세 번째는 과연 이런 상태까지 수사가 왔는데 그럼 향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소위 조국이라는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의 공전이 가능한 거냐 기본적으로. 그래서 권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파열이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무리하게 계속 가져가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저는 지금 상당히 예.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두 분 다 철회할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근데 어제 여야 모두 굉장히 주말에도 바빴거든요. 최고위원 회의 다 열고 조국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 여당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적격으로 의견을 예. 모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고위당정청 회의도 열어서 이 의견들이 모여서 청와대 쪽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런 의견들은 그럼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국 후보를 지킬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진영 싸움으로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여기서 밀리면은 끝장이라든지 조국 후보를 내주면은 전체 민주진영이 지금 망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쨌든 조국 후보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예. 내렸을 것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좀 미묘한 그 기류 변화가 감지가 되는 게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죠. 뭐 말미에 이제 기자들하고 주고받으면서 뭐 임명권자의 뭐 그 달려있다는 쪽으로 약간 여지를 남겨놓은 게 뭐냐면은 그 내에서도 아마 그 중론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그런 부적절한 의견을 표시를 했었고 또 금태섭 의원도 그랬지만은 그런 어제 최고위원회 내부에서도 그런 기류가 전달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런 움직임이 이제 갔을 텐데 가장 큰 게 지금 호남하고 중도층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탄생시켰던 주축 세력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 지금 이탈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간과할 수 없다는 아마 위기감이 좀 작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정 의원님, 그 여권 일각에서는 본인이 잘못 없으면 괜찮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여론조사 분위기도 전해주셨는데 기자 간담회 이후에 여론조사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후에 여론조사 추이, 글쎄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뭐 10% 이상 격차 벌어졌다는 그런 이제 결과도 있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에 따른 결정적인 어떤 그 포인트 결정하는 데 그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조국 후보자 본인이 잘못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문회 때 금태섭 의원이 바로 당신의 조국 후보자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국민들한테 실망을 준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실은 위법 탈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법을 관장해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이중적인 잣대, 위선적인 모습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말씀 더 보태드리면 2010년도 제가 현역 의원 당시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산자위원회인데 지식경제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차관을 하시던 분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정말 장관 하셨으면 잘하실 분이에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데 청문회 때 딱 뭐가 드러났냐면 이분의 부인이 소위 창신동에 있는 쪽방촌에 투자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것 때문에 물러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물러났습니다. 이거는 위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회적 분열을 하는데 기여한 가족들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냐. 이게 민주당의 얘기였었어요. 그거로 따지면 지금 여러 가지 이 부인 정경심 씨의 문제, 그 자녀들의 여러 가지의 특혜의 문제로 따지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문제? 더욱더 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예. 뭐냐면 지금 금태섭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용진 의원, 김영건 의원 그런 당 내부에서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거의 지지자들한테 집단적인 공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소위 양심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경실련을 제외하고는 지금 시민사회 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심지어는 참여연대에서는 옹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파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사회인가라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가 정말 그 냉철하게 빠르게 좀 매듭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청문회 이후에 이제 입장을 예. 냈습니다. 일단은 적격 입장을 발표를 했고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데 좀 많이 방점을 뒀던 것 같은데 정의당의 결정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들은 비판을 하고 있죠. 정의당 선택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정의당 불편하실 텐데 저는 양다리 걸쳤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실리도 취하고 명분도 좀 갖겠다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뭐 명분을 챙겨주는 거고 또 마지막에는 어떤 선택이 진짜 사법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숙고하라는 얘기는 또 부정적인 얘기를 던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좀 정직하지 못하다. 어떤 메시지가 됐든 하나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예. 양쪽을 애매하게 하는데 이전에도 정의당이 지금 그 민주당이 이중대라는 그런 비난을 좀 받았었는데 지난번에 그 사기특위던가요? 그 심상정 의원이 그 위원장 내려놓을 때도 뭐 쉬운 말로 뭐 그 해고당했다, 해고 통보받았다 그랬었는데 저는 그 해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과연 해고 고용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때 민주당을 의식한 발언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윤수아 원내대표 그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동안에는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도와줬는데 앞으로는 여당 무조건 도울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좀 저는 정의당이 좀 가치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이러하니까 사법개혁을 필요하니까 임명을 강행하시라든지 아니면 이러이러니까 철회를 재고를 하라든지 이렇게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게 정당답지 양쪽 애매하게 하는 것은 조금 제가 그래서 실리와 명분을 다 챙긴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난 말씀하신 정의당에서 이제 타법 개혁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영어 명칭이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판단해야 될 것은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개혁의 대상은 물론 검찰도 개혁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조국 후보자를 비롯해서 저런 행태를 가지고 정치하는 586들이 개혁돼야 된다고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굉장히 소탐대실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조국 후보자의 문제가 어떻게 매듭될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매듭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있어서 국민들은 저런 그 공직자로서의 부적격한 사람에 대한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이번 결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큰 그 후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글쎄요. 지난 청문회 부실했다, 맹탕이었다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나옵니다만은 그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청문회 직전에 나왔던 동양대 표창장 유조 의혹, 또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등 관련된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는데 뭐 다 다룰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표창장 위조, 예. 그다음에 게스트랄지 각종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낙마한다면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낙마하는데 크게 결정적인 사유가 못 될 거로 보고요. 그건 도덕적인 문제지 그게 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총장 그 상도 제가 보면은요. 지금 이 학생이 그 조국 후보의 딸이 실제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느냐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을 받았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지 그 직인을 누가 찍었느냐는 실은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동양대학교가 지금 설립이 25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작은 대학도 아니고 종합대학인데 총장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 날 텐데 전 총장님께서 그 많은 상을 다 찍을 때마다 확인하고 체크하는지 아마 기억이 없다는 건 저는 조금 그건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대부분 아마 학교에서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분 실무 책임자가 그 도장을 가지고서 정결 처리를 하거든요. 꼭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그래서 그런 그 진술의 신빙성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봉사활동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따져보고 그것 때문에 상을 받았느냐 그거지 그걸 인주로 찍었네 무슨 뭐 그 전자로 했네 이런 것은 카이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딸이 가서 정말 봉사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제 이런 표현을 그 어떤 고등학교 교사가 올렸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하더라도 1년이면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랍니다. 학교에서 보통 써줄 때. 근데 한 달에 한 번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하고 뭐 중복해서 뭐 인턴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의혹이 간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고 중요한 건 저는 오히려 그 사모펀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설령 이게 좀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조국 후보라든지 그 부인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손가락질하고 욕할 문제지 이게 사법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만둬야 되고 이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앞으로 이제 사모펀드 문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날 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를 잘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면 키스트에서 예를 들면 경력증명 위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키스트는 국가보안시설입니다. 제가 현역 의원일 때도 현역 의원이 가도 미리 얘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무슨 방문증이 없이 들어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키스트를 방문한 적이 있으면 그건 금방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발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발행한 거잖아요. 이모 교수라는 분이. 아마 이번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이모 교수 처벌도 불가피할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두 번째로 동양대의 그 표창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산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이 상당히 의아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 이것이 자의적으로 발행될 가능성을 봤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는 지금 확인된 내용들은 아 조국 후보자의 부인 그 데스크탑에 이 PC에다가 이제 무슨 뭐 직인도 있었고 막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조교가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 조교도 지금 그 얘기를 또 부인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한 번을 통화했는지 오늘 조선일보는 2번을 통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후보자 본인이 총장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관계없이 예를 들면 최성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민정수석을 지냈고 곧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내 뜻처럼 얘기해달라고 어떻게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누구의 말에 관계없이 사실상 전화를 받았던 최성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묵시적 협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오늘 보니까는 확실하게 지금 최성해 총장은 2번 통화했다. 그리고 오히려 부인과보다도 이 조국 후보자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사법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만약에 임명이 강행된다고 그런다면. 예. 그래서 지금 그 어떻든 뭐 오늘 또 나온 게 이제 그 주광덕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그 조국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증명서를 발행했는데 그 증명서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증명서가. 그런데 2013년에 사실은 활동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로스쿨에 원서를 접수할 그 시기에 4년 있다가 발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수사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도 아 이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예요. 예, 이런저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수사를 의뢰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아무쪼록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여당에서는 일단은 정치 검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검찰에 외압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검찰이 의혹이 좀 지나치게 앞선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뭐 사명감에 너무 투철하다 보니까 좀 앞섰던데 검찰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국민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늦춰서 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현재 지금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고요. 예. 또 공소시효가 그날로 또 만료가 됐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에 지휘란 선상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었다. 이런 4가지 정도 이유를 대던데 검찰이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했든 안 했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정치적인 파장을 낳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저는 3가지 점에서 좀 우려스러운 게 소잡때 그 쓰는 칼을 닭 잡는 데 썼다는 얘기인데요. 특수부가 표창장 하나가 위조인지 아닌지 밝혀낼 정도로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닐 텐데 그런 쪽에다가 맡겼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또 소환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저도 기자 생활을 할 때 반론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그 상대방한테 그 반론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게 언론 윤리인데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소명을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아무리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왜 이게 또 안 맞냐면은 사문서 위조를 한 시점에서 보면은 9월 6일 저녁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지만은 이것을 갖고 있을 때는 큰 죄가 안 됩니다. 다만 이것을 행사를 했을 때인데 행사한 시점 2014년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따지면은 공소시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좀 서둘러서 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 수십만 건의 보도가 돼서 뭐 의혹이 지금 드러날 만큼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증거가 도망가거나 이럴 우려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데 반박자씩 빨리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그런 또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이런 정치검찰이라는 좀 누명을 쓰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청문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날 소환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소환을 안 하고 기소한 이유는 어떻든 검사 입장에서 보면 공소시효를 놓쳤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새벽까지 해가지고 최성해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조사가 다 끝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 날 정경심 씨를 소환을 했었어야죠. 근데 청문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못한 거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미 동양대를 압수수색할 때에 정경심 교수 방에 갔더니만 컴퓨터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자료가 치워져 있었고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만 정경심 씨하고 그 투자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온 걸 보면 정경심 씨가 2번을 거쳐서 다른 의상을 가지고 자료를 빼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전에 소위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미 4사람이 도피했다가 지금 2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검찰이 종용을 하니까. 그리고 이 문제도 바로 의혹의 당사자에 각인시키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그 답을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당신이 이런 이중잣대가 있고 이러한 편법이 있으면 그것이 법무부 장관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전에 예를 들면 조은선 장관 그 청문회 할 때 이용주 의원이 딱 하나 확인하잖아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냐 안 했냐 이거 확인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청문회를 준비한 청문위원도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지자들조차도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만약에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태가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우리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나설 거기 때문에 그게 잠복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 사태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내부의 지도력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의동활동의 능력상의 태도상의 문제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될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든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말씀하시죠. 자유한국당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요.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은 조국 후보가 보여줬던 평소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배치되는 거에 대한 분노지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가 찬성하거나 긍정해서 천 정부를 좀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론 지지율 변화만 보더라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한 달 내내 이렇게 큰 호재를 만났지만은 전혀 여론 지지율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그게 대표적인 반증인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국민들이 겪고 이런 상실감이라든지 박탈감, 특히 이제 허무주의 이거 해본들 별거 없다 이런 것들을 상처에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이것을 어느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무슨 죄 없는 자야 돌 던지라 이 말이 아니라 예. 본인들도 돌아볼 때 그리고 국무위원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저희가 성직자를 뽑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완결하거나 흠결 없는 성직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간적인 흠도 있지만은 그 능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뽑는 자리인데 저렇게 말 그대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문제 삼다면은 본인들도 그런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략적인 판단은 좀 자제하시고 예. 어떤 게 국익을 위해 도움되는지 한번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전국 우리 사회에 던지는 많은 걸 시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상처가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어떻게 치유할지 정치권의 몫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시청 국회 부대변인 정태근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